우리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국가직 7급 최근에 있었던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비문학을 이렇게 너희들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을지 그런 방향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가직 7급의 비문학 문제로 제가 여기서 다룰 문제는 8문항인데 오늘 시간은 4개 문항 이렇게 같이 다루고 하나하나 어떻게 답지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문을 다뤄야 되고 답지를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지난 시험, 최근에 있었던 시험이니까 뭐 이거에 대한 경향을 파악해서 뭐 분석하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좀 지문, 쉬운 지문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시간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유형을 먼저 같이 좀 확인을 할 거예요. 8개 문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시험의 그 문항들의 난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공 원단계에서도 함께 얘기를 했던 그 지문과 답지를 읽는 7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답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도 같이 읽어내 줘야 되는, 왜냐하면 어떤 지문은 그냥 술술 익히죠. 그리고 어떤 답지는 좀 짧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별로 무리 없이 머릿속에 남겨지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고 또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부분은 그런 내가 혼자 풀고 내가 혼자 뭐 읽어낼 수 있는 이런 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8개 문항 중에서 방금 전 우리가 같이 확인했잖아요. 나를 좀 괴롭히는 그런 지문, 나를 괴롭히는 답지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같이 우리가 왜 이 7법칙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데 있죠. 여러분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문과 답지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우리 3주차 정도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7법칙 구칙이라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새롭게 우리 그 최신으로 만들어진 이번 시험과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의 경향들을 분석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만든 그 비문학 교재로 여러분들 함께 학습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7법칙 구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것도 그때 가서 다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8개의 유형을 좀 한번 볼게요. 오늘은 먼저 4개의 지문 먼저 봅니다. 하지만 먼저 유형은 좀 보자고요. 첫 번째 유형,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해라. 이거는 그래도 좀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게 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글에 대한 이해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 갈 때 보는 그런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 취지를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하죠.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스스로 어떤 지문이 나오든지 네가 스스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요즘 우리의 지문들이 그렇지 않은 지문들이 많고요. 수능은 더 그럴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이 쉽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내용, 관심 분야 이런 거는 잘 읽혀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방금 전 우리가 이제 보셨던 이런 이제 9번은 언어 지문이잖아요. 해서 뭐 이런 문법과 조금 관련 지어진 이런 지문들은 내가 좀 더 문법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답이 좀 더 쉽게 보여질 것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문의 10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을 내가 읽고 이해하면서 내려가는 것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답지를 통해서만 보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2가지 버전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남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건 그냥 지금 풀어버리려고요. 우리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것도 일종의 그냥 추론 문제인데 방금 전에도 우리 수험생 분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다 읽고 푸는 거냐? 안 읽고 풀어도 되는 거냐?
지문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답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소설의 지문, 소설에 어떤 지문을 두고서 일치 문제 유형 있죠. 그런 거 어떻게 다 안 읽고 풀 거예요. 그게 길든 짧든 다 읽고 풀어줘야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뭐 짧고 길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내는 부분이 좀 다른 거죠. 마지막 끝부분에 괄호가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괄호가 블랭크가 가운데 들어있으면 다른 부분 읽어야죠. 그런데 블랭크 끝쪽 부분이 있으니까 끝쪽 부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우리 또 배웠던 거 있죠. 신호등 이론. 내공 원단계에서 신호등 이론 어떤 거였어요? 뭐뭐뭐 읽어야 돼? 멈춰. 길면 끊어서 읽어주고 고민하고 지시어 부분 연결 어미 부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접속사. 그러나 그런데 따라서류. 자, 그러나 법률상 인품을 논의하여 세 등급으로 구분을 한 것은 후천적인 학식의 환경과 지각의 계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장 길어지고 콤마 있으니까 좀 끊어서요.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이런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 말은 뒤쪽에다가 조금 힘을 많이 실어 놓는다 그랬죠. 우리 맛있는 거 있으면 마지막 끝에 먹듯이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 중심에다가 뒤쪽으로 가서 중요한 내용을 많이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데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한 서너 줄만 읽어도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가 보여. 게다가 그러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역접이잖아요. 이를 통해 보잖아요. 이를 통해 마지막 결론이죠. 이를 통해. 그러면 우리 신호등 이론에서 이는 뭘 지시하는 거죠? 이거잖아요.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 이런 앞 문장을 통해서 본다면 조건 좋죠. 우리 특히요. 이 추론형의 문제라든지 내용 이해의 문제에서는요. 이런 if 조건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이를 통해 본다면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은 블랭크라는 거죠. 그러면 전혀 관련성 떨어지는 거 찾으면 안 되고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 이걸 통해서 보자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 얘기를 해야죠. 제가 지금 여러분은 아마 이 문제 저랑 이제 내공 원단계 이렇게 거쳐오신 분들은 그냥 빛의 속도로 풀으셨을 건데 오히려 이렇게 말로 풀어지니까 한 몇 분이 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몇 번이에요? 교화 얘기. 법률 엄격하게 정어 이런 거 웬 말이에요? 상황 얘기가 웬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4번 계층 통합 웬 말입니까? 답은 뭐밖에 없어요. 3번이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얼른 블랭크 위치 찾아가지고 앞뒤 전후 뭐 이런 접속사 활용하든지 지시어 활용하든지 우리 신호등 이론 잘 활용해서 빛의 속도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 13번 문제 같은 경우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해라. 이번 우리 이제 추론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버전으로 좀 얘기를 해볼 것이고. 자, 15번 뭐 표현상의 특징 그래서 문학 문제 같이 생겼는데 문학 문제 아니었죠. 사실 이제 뭐 15번 문제부터는 내일 시간 다음 주 시간에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또다시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해라. 그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뭐 블랭크 또 나왔지만 이것도 약간은 문학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얘기했던 너무 중요한 판소리 얘기 해서 아마 답은 그냥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계층 그랬으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찾아주셔야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배웠던 배경 지식과 함께 저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 국어는 오히려 더 범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다뤄지는 선생님들의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감각 길러서 얼른 지금 벌써 2개 문제는 빛의 속도로 30초도 안 돼서 2개 문제 다요. 30초도 안 돼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전체 20개 문항 중에서 벌써 2개 문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라스트 20번 문제. 가장 이번 우리 그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왜냐면
길이도 길었고 또 문제 유형이 뭐 이렇게 보기까지 따로 제시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적용시키는 좀 더 우리를 겁먹게 하는 문제 유형 딱 문제 풀러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래서 지금 문제 유형을 먼저 이렇게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랬죠. 주체적으로 내가 글을 빨리 뭔가를 볼 수 있는 딱 하나의 틀을 가지고 내가 이 글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문제를 뚫어봐야 되는 거지. 막 그래서 그 글자 읽기 보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우왕좌왕 막 글자를 통해서 좀 어려운 내용 나왔네? 이 단어는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막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말고서라도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시험장에 가면 또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이런 그 경우의 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대비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거죠. 이제 공식화 시키는 거. 첫 번째 먼저 이제 같이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최신의 문제 유형으로 문제 유형 확인해 주셨으니까 같이 이제 문제 유형 10개로 정리된 거 보고 같이 7법칙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서 하나하나 여기 답지, 지문, 접근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세대 차이 날지도 몰라요. 저 어릴 때 윌리를 찾아라 막 이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윌리를 찾아라가 처음에는 좀 쉽게 찾아지다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다시피 지문 답이잖아요. 국어는 지문을 잘 읽어보면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고 하죠. 근데 안 보여. 왜 안 보여? 마치 윌리처럼.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윌리가 있을지 윌리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윌리가 갈 만한 곳을 보면 되잖아요. 윌리가 어떤 성격이고 윌리가 갈 만한 거, 윌리가 좋아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그걸 우리 시험 이 설명문과 논설문에다가 적용을 해보라고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문제 내기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답지 만드는 걸 좋아했는지 이런 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윌리가 아무데나 있질 않았잖아요. 안 해보셨죠? 윌리가 아무데나 있지 않아요. 윌리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격을 제대로 알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핵심 정보 이렇게 파악해 주는 거. 핵심 정보가 뭐예요? 그 글의 제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 내공 원단계에서 말씀드렸어요. 핵심 정보는 어떤 거죠? 이거 파악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죠. 자주 나오는 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또 하나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 게 답지를 읽고 가야 되나? 답지를 안 읽고 가야 되나? 이것도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치 문제 같은 경우 혹은 지금 다 이렇게 나오는 윗글의 내용을 뭐 이해를 해가지고 추론해라. 이런 것들은 답지 다 읽어주셔야 돼요. 왜? 답지에서 뭐 찾아야 돼? 핵심 정보요. 이거 보여요. 왜냐면 결국은 사지선다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방식으로 답지를 만들어내냐면 핵심 정보를 물어봐요. 핵심에 대한 걸 물어본다고요. 곁다리가 있는지 보세요. 조금 이따 같이 확인하자고요. 그러니까 문항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거, 뭐 사실 시험이 그렇잖아요. 문제가 10원짜리 문제, 방금 전에도 벌써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좀 잘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진짜 시험에 자신감이 붙는 거고 시간 전략과 함께 여러분은 더 단단하게 문제 20개를 풀고 시험장에서 나오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면서 글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답지에서도 우리가 핵심 정보를 잘 밑줄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같이 그것도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 파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치 문제죠. OX.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근데 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 자체가 단순한 사실적 사고가 아니라 사실적 사고이면서 또한 추론적 사고가 될 수도 있죠. 왜? 본문에 있는 말을 똑같이 안 가져오거든요. 본문에 있는 말을 가끔 똑같이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답지? 10원짜리 답지. 그냥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10원짜리 답지고요. 대부분은 본문에 있는 말을 어떻게 많이 해요? 가장 많이? 우리 7법칙의 1, 요약.
군더더기 다 빼고 요약을 하는데 어떻게 갖고 와? 똑같은 말로 안 하고 우리의 어휘력을 좀 테스트해 주죠. 그쵸? 자, 그 다음 전개 방식 파악은요. 논지 전개 방식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단순하게 논지 전개, 뭐 대조의 형식으로 뭐 비교를 통해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다 플러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실적 사고에다가 추론을 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위에서 장황하게 세 줄, 네 줄로 얘기하는 거를 어떤 단어 하나로 딱 묶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휘력 기르기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순발력도 잘 길러주셔야 되고 어휘력도 길러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한자 공부는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문제 하나를 맞추는 거, 두 개 맞추는 거 이런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의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하나의 도구 역할도 한다. 왜? 결국은 우리나라 말이 50%가 넘게 한자말이니까. 자, 그 다음 정보 추리. 여러분들 정보 추리, 관점 및 태도의 추리. 그러니까 여기서 관점 및 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필자의 관점, 필자의 태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보 추리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번에 가장 많이 어려워했던 20번 유형 같은 거죠. 20번 유형 같은 거 해서 정보 추리하고 혹은 구체적 사례 적용하고 이게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4번과 6번이 되게 함께 결합이 되죠. 4번과 6번이 함께 결합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관점 및 태도의 추리 이런 문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음 중 윗글의 필자의 태도와 유사한 것, 유사하지 않은 답지 고르기, 유사한 뭐 필자의 태도 고르기 막 해가지고. 자, 그다음 7번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평가. 자, 적절한 해석, 수용의 평가. 그 다음에 다른 영역으로 접근해 보는 거. 이게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비문학 지문에다가 막 시조 같은 거 이어놓는 거 있잖아요. 나올 때쯤 된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기출문제 나올 때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와주면 좋겠네요. 우리 시조 내공 1단계에서 엄청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현대시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수필의 일부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이런 영역에다 적용해서 나오는 거. 혹은 이제 마지막 10번에 어휘, 의미파, 문맥적 의미 묻는 거 있죠? 문맥적 의미 같은 거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10개 유형 정도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여기 이 10개를 하나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과적으로는 이거죠. 지문 속에 답이 있고 우리는 그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사실적 그리고 추론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이 연결. 이 연결이 안 되면 읽기는 읽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진 않아요. 한글 읽어요. 근데 읽고 나서 마치 이게 영어 지문 읽는 것처럼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지문에서의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도와주고자 우리가 7법칙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10개 유형 뭐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고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추론이 먼저고 사실이 나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실을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7법칙 갑니다. 7법칙도요.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나눠서 가려고요. 4개, 3개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요. 오늘 4개 문제 푼다 그랬잖아요. 벌써 1개 풀었으니까 3개 남았거든요. 그 3개까지 지문 읽고 답지 적용하는 게 딱 4법칙까지 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 다음 주 차가 되겠죠. 그 나머지 3개 법칙하고 나머지 그 지문들 있죠. 4개 지문. 4개 지문 중에서 또 하나 풀었잖아요. 3개 지문 있죠. 거길 또 접근하는 게 나머지 또 3개 법칙 플러스 알파 되는 거더라고요. 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법칙.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답지뿐만이 아니라 답지와 뭐라 그랬어요? 지문. 읽어내는 방법.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법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못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약을 제대로 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눈을 제대로 뜨고 제대로 밑줄을 그을 수 있어야 되죠. 밑줄 긋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호등 이론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신호등하고 똑같아요. 빨강불, 노랑불, 파랑불. 자, 첫 번째 빨간불 뭐라 그랬어요? 멈춰야 된다 그랬죠. 글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짧은 글까지 다 멈추라는 건 아니고 글을 멈추셔야 돼. 근데 주로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얘기하는 겹문장, 혼문장 있잖아요. 혼문장은 이해가 잘 된다고요. 오해가 날 일도 거의 없어요. 짧기 때문에. 그런데 문장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 사고를 복합적으로 하게 하니까 그 안에 뭐 콤마로 돼가지고 대등이나 종속 이런 건 또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 이번에 시험에도 있었던 바로 앙긴 문장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처리하는 거, 그런 애들 처리하는데 필요한 거. 자, 멈춰는 끊어서 읽어주는데 어디서 우리가 끊어야 되죠? 주로 어디에서 끊어야 돼요? 제시어. 은는 이가 부분 혹은 두 번째는 연결 어미 부분. 이것도 모든 문장을 다 이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좀 길어서 내가 벅찬 거. 근데 주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연습할 때 보면 언제부터 벅차하냐면은 두 줄 내려가는데 두 줄에 초반부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두 줄에 조금 이렇게 3분의 2 넘어가려고 그러죠, 단어가. 그러면 그때부터 좀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안 돼요. 한 번 읽고 이해하셔야 되잖아, 우리는 시험에서. 해서 제시어나 연결 어미에서 멈춰, 끊어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건 고민의 부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뭘 고민하냐면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지시어가 뭘 지시하는지 그 지시하는 내용을 제대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시하는 말들. 자, 세 번째는 가입니다. 이 아이들 만나면 엄청 반갑죠. 세모 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세모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어떤 접속사 만났을 때 반가워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떤 접속사? 그러나하고 그런데요. 그러므로는 오히려 너무 간단해. 그런데 그러나 그런데는 그대로 주제를 담고 있죠, 이 아이들. 그러나 같은 경우는 앞에 안 읽어도 되고요. 그런데도 마찬가지. 전환이잖아요. 흐름을 바꿔줘. 내가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때 바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러나 그런데. 이거는 비문학, 문학 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짧긴 하지만 우리 다 이거 적용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요약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어디가 중요한지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어디에서 끊어주실 거예요? 지만. 특히 뭐뭐지만, 뭐뭐뿐만 아니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연결어미거든요. 뭐뭐지만, 뭐뭐뿐만 아니라.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거 우리 아까 순서에 7법칙 9칙이 있었죠. 제가 7법칙 9칙의 항목으로 3개 정도 더 연습 지문과 함께 소개를 할 거거든요. 3개 정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더 뽑아가지고 제가 적용을 하려고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이는 접속사 중에 하나가 연결 어미 중에 하나가 뭐뭐지만하고 뭐뭐뿐만 아니라요. 왜냐면 이게 뭐가 들어가? 두 개의 내용의 어떤 연결 속에서 더 강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순이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못생겼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착하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착하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순이는 못생기긴 했는데 못생겼다가 주가 아니라 이 문장에서,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이가 착하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서 말해주려고 이런 비교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마당에서 빨래 하는데 뭐뭐는데
자,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 다 뒤쪽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마당에서 빨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가 내렸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쪽 부분에 지금 조금 짧게 이렇게 좀 수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부사어구, 부사어, 부사어로. 근데 때로는 이런 부분들에서 일치 문제가 나오죠. 순이는 못생기긴 했는데 착해. 근데 못생기는데 조금 착해. 그래서 답지에서 이런 걸 바꿔놓는다는 거죠. 자, 마당에서 빨래를 하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먹구름 끼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없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7법칙 9치기에서 정리를 다시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조금 길어졌잖아요, 이제. 문 밖에 찾아온 남자는 여기 어디서 끊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집만 연결함이 같은 거 없네? 제시요. 은는이가에서 끊어달라 그랬죠? 문 밖에 찾아온 남자는 아주 고상하고 잘생긴 얼굴의 스님이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뭘까요? 잘생겼다는 게 중요해요? 물론 물어보는 그런 포인트에 따라서는 잘생기고 고상하다가 될 수도 있어요. 일치문제에서 이 부분 바꿔놓을 수 있다니까요. 사법칙 조금 이따 나오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스님이었다죠. 스님이었다. 포인트 잘 잡아야 되고. 자, 네 번째. 자, 물질적 행복은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조건 주는 거, 조건 if 잘 보시라 그랬죠. 끊어서 물질적 행복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피동적 행복이다. 자, 중요한 거 뭐예요? 피동적이다. 밑줄 딱 그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 뒤에 두 개 더 있지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요하게 간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잡아서. 허리요자예요.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딱 잡아내는 거. 핵심 잡아내는 거. 그런데 핵심을 잡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핵심을 빨리빨리 잘 찾아주셔야 되죠. 제시어 끊어서 무얼 말하려고 하는지, 연결어미 끊어서 어디 부분에다 핵심을 뒀는지. 지금 여러분들 지만이나 는데 이런 애들은 지금 뒤쪽 부분 중요하지만 앞쪽 부분이 중요한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앞쪽 부분 중요한 거. 근데 대부분은 사실 뒤쪽 부분이 중요한 게 많지만.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얼른 해볼래요? 5번, 6번 먼저 한번 좀 해봐 주세요. 5번, 6번. 자, 5번. 어디서 끊어주실 거예요? 는데. 그랬죠. 제시어는 글이죠. 그런데 또 가운데 뭐가 또 있어. 그 내용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잖아. 아니니까 이쪽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번 문제에서 9번. 영문자와 달리 다르다잖아요. 그러면 뒤를 봐야 되죠. 영문자와 달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한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일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중요한 말, 일정한 구조. 글, 일정한 구조.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다윈에 따르며 문장 완전 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문장 하나인데 어디서 어떻게 끊으실 거예요? 다윈에 따르면 인간의 눈은 해파리에서 나타나는 원시적 빛 감지 세포로부터. 와,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방금 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확장되기 때문이다. 연결로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관형절, 부사절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안긴 문장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장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수식 부분을 괄호로 묶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로로 한번 도려내 보자고요. 다윈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인간의 눈은 해파리에서 나타나는 원시적 빛감지 세포로부터 불가사리처럼 빛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오목한 원시 형태의 눈을 거친 다음 게다가 읽어가면서 이런 건 과정이네.
그러면 순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답지로 간다면 우리 법칙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런 순서를 바꿔놓는다거나 인과관계 바꿔놓는다거나 막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감을 하면서 읽는데 예감은 그냥 하면 안 돼요. 답지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답지에서 문제에서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그런 방향이 아닌데 뭐하러 읽을 때 그렇게 고민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리고 답지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니까 제시어 찾아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읽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 다음 거친 다음 빛에 대한 수용력과 민감도를 높인 초기 수정태 형태의 눈을 지나. 자,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는 번호 정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거친 다음에 이런 눈을 지나서 선명한 상을 제공하는 현재 눈으로 진화되었다. 자, 순서 있고요. 과정 있고요. 한마디로 이거는 인간의 눈에 관련된 얘기죠. 인간의 눈 진화되었다죠. 그럼 이걸 요약 정리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화. 1, 2, 3번을 통해서 진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묶어버리니까 이 안에 제목을 붙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휘력이 그대로 나와지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추론도 그대로 이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추론이 필셋 같은 데서 말하는 그런 추론의 형식이 아님을 알 거예요. 우리 필셋 시험에서는요. 언어 논리에서 연역, 귀납, 변증 뭐 이런 애들 다뤄요. 이런 애들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20번 약간 이런 식, 확률식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약간 20번 같은 유형은 크게 우리 사실 그냥 일반 우리 지방직, 국가직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올 거고요. 내년 이제 국가직 필센 유형에서는 이런 형태를 조금 보여주려고 하겠죠. 아주 뭐 필셋의 언어 논리를 독하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 국가직에서도. 자, 그러면 두 번째 법칙, 첫 번째 법칙만 좀 이렇게 강해요. 두 번째 것부터는 좀 더 수월해지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약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어제 본 경기에 대해서 물어봤어. 어제 경기 어땠어? 근데 장황하게 뭐 야구 내가 어제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 선수가 옷은 뭐 어떻게 입고 내가 물어본 건 뭐예요? 어제 경기 스코어 묻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필자가 말하는 걸 제대로 읽어내 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도 답지를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요약 그리고 밑줄 긋기입니다. 자, 두 번째 법칙 뭐예요? 답지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서술어를 부정해버리는 방법이죠. 자, 1번. 나는 공부가 재미있다 그랬죠. 그런데 나는 공부가 재미있지 않다로 바꿔버려요. 자, 나는 공부가 재미있다 그랬죠. 근데 나는 공부가 지겹다, 짜증난다로 바꿔버려요. 자, 첫 번째. 나는 공부가 재미있지 않다. 우리 이거 문법에서 뭘로 배웠어요? 보조 용언을 바꿔버리는 거죠. 보조 용언을 사용해서 재미있지 않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고요. 보조 용언에 부정 용언. 부정의 보조 용언을 사용해서 자, 두 번째 지겹다나 짜증난다 이걸로 바꾸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휘력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어에서도 그렇게 배우지 않나요? 반대말. 그렇게 해서 어휘 확장하는 거잖아요. 반의어를 사용해 주는 거죠. 반의어. 해서 이런 답지 유형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티나게 바꾸지 않아요. 문장이 지금 이거 짧아서 그렇지. 문장 긴데 이렇게 비슷하게 단어 섞어주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한자말까지 섞여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하나 더 연습해 봅시다. 나는 예쁘다. 나는 멋있다. 그런데
나는 예쁘다를 나는 예쁘지 않다. 부정 용언 사용해서 나는 예쁘다고 그랬는데 나는 밉다, 나는 못생겼다. 반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법칙 서술어를 부정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법칙 갑니다. 세 번째 법칙 잘 봐주셔야 되죠. 이제 조금 여러분의 복합 사고하기 합니다. 특히 이 3법칙 그리고 라스트 7법칙 오늘 7법칙은 못 가지만 라스트 7법칙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뭐 나와? 20번 가야 되거든요. 20번. 자, 세 번째 법칙은요. 지금 첫 번째 제시문으로 제시된 거는 나는 국어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국어 공부를 갖다가 뭘로 가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한다로 갔네요. 여러분, 나는 국어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공부의 하위 개념이죠. 뭘로 확대했어?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시켜버려. 문장에 있어서 상위 개념으로 확대시켜버려. 자, 두 번째, 나는 국어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나는 국어 공부를 하는 거지 나는 국어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의도를 확대시켜버려. 의도의 확대. 자, 세 번째, 나는 국어 공부를 한다 그랬지 다른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 저랑 국어 공부하지만 국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른 공부 안 합니까? 다른 공부 하시잖아요. 자, 세 번째 범주는 이런 게 바로 우리 지금 기출문제에도 보면은 오류 내용들 나오셨잖아요. 오류 내용들 있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흑백 논리 확대. 흑백 논리. 흑백 논리. 왜? 나는 국어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 흑 아니면 백이에요? 그럼 다른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흑백 논리. 자, 네 번째. 나는 국어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나는 국어 공부를 잘한다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국어 공부하지만 국어 다 잘하고 자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야? 이런 게 바로 뭐야? 성급한 일반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범주 이름들은 좀 머릿속에다가 집어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순서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답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위 개념으로 간다든지 의도를 바꿔버린다든지 상위 개념하고 의도 바꾸기 이거는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답지 유형이에요. 사실 이거하고 이건 너무 티나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많이 티나고 필세형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유형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십니다. 해서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사실적 사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런데 세 번째 법칙, 확대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확대 해석.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1번, 2번 잘 봐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래요. 내가 문법의 범주, 문학의 범주, 뭐 비문학의 범주, 범주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위 개념으로 너무 확장시켜버리면 안 되고 의도를 바꿔버리면 안 되고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연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따로 연습 시간을 갖고 집에서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되는 나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이거 버전은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오시면 좋겠어요. 그대로 한 번씩 더 써보면 복습이 되죠. 나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그랬지. 나는 예쁜 여자를 좋아해. 아니 남자로 갈게요. 나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 나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가시면서 복습. 자, 사법칙 갑니다. 사법칙.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오늘 4개 법칙 배우는 것 중에서 1번하고요. 4번 법칙 있죠.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번째 법칙은요. 나는 국어 공부한다 그랬죠. 그런데 너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거 문제 보셨을걸요? 답지 보셨을걸요? 너를로 바꿔버려. 자, 나는 국어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국어 수업을 한다로 바꿔버려. 나는 국어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나는 수학 공부를 한다고 바꿔버려. 자, 이거 어때요? 뭘 바꿔? 사법칙. 단어를
바꿔버리는 거죠. 단어를 바꿔버린다, 단어를 대체한다 해서 밑에 또다시 연습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이렇게 집어 넣어 드렸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문제 풀면서 여러분 괄호 채워 넣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요약입니다. 밑줄 긋기, 요약.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정어 만드는 거. 세 번째, 확대 해석하는 거. 네 번째, 단어 바꿔버리는 거. 네 가지 먼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법칙들과 함께 지문들 또 다음 주에 만나보고 우리 이 네 개 법칙과 함께 오늘의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문제는 미리 다 이렇게 풀라고 드렸으니까 잘 풀어보셨을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뭐 이 지문을 쉽게 접근한 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분도 있었을 거고, 이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의 개별차에 따라서 다르죠. 자, 먼저 여러분들 답지 한번 가보셔야 되죠.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개는 맞고 하나만 틀린 거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답지 만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요약입니다. 보니까 이런 글자를 쓰려면 조건 끊어줘. 조합형, 그 다음에 2번에 유니코드 2.0 사용하면 조합형, 그 다음에 한글과 달리 다르다잖아. 끊어줘.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있는 것들에서는요, 그 다음에 바로 제시어가 이어집니다. 읽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 글에서 조합형 뭐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뭐 영문자, 한글 이렇게 뭐 비교 대조 들어가는구나. 자, 그리고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어떤 조건이잖아. 이런 조건, if 주는 것들을 잘 봐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 번 다 끊어서 그 다음에 제시되는 말들을 우리가 또 잘 봐주셔야 되는 거죠. 해서 이미 컴퓨터에는 각각의 코드가 할당되어 있군. 자, 끊어 읽어가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 뭐? 조합형, 영문자, 완성형, 4번, 컴퓨터 글자를 입력하기 전, 코드 할당,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같이 반복되는 말, 너무 같이 반복되는 말은 밑줄 그을 필요 없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 이런 거에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서 우리가 지문으로 올라가서 그 부분을 더 잘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 방금 제시했던 답지의 달리가 보이네요. 그쵸? 달리 그러면은요, 영문자와 다른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예습하셨고 방금 우리 7법칙 배웠으니까 적용 좀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3번 답지는 맞는 답지인가요? 틀린 답지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답지예요? 4법칙입니다. 4번 답지 4법칙으로 만든 거예요. 바꿨죠? 본문에서는 영문자와 달리 그랬는데 여기 3번의 답지에서는 한글과 달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한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코딩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만큼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글은 많은 논의가 있었네요. 그럼 밑에 3번 답지에서 뭐라 그랬어? 한글과 달리 영문자는 어때? 고민할 필요가 없겠군 그랬죠. 서술어 잘 봐줘야 되죠. 영문자 밑줄 달리 끊고 영문자 밑줄 고민할 필요 없겠군 그랬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네. 영문자와 달리 한글이 많이 노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뭐야? 사실적 사고잖아요.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지 우리가 정말 필셋형에서 말하는 그런 추론형은 아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 답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요소들 있죠. 뭐뭐와 달리, 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가니까 한글의 코딩 방식, 다시 말해 이건 바꿔 말해 다시 말해 엄청 많이 나오는 이 아이들 이 꼴.
왜 다시 말해요? 중요하니까요. 컴퓨터에서 한글 구현 방식이 조합형, 완성형 이렇게 된대요. 조합형은 코드 할당. 우리 아까 코드 할당 얘기 어디 있었어? 4번 답지에 있었죠. 그쵸? 코드 할당. 코드 할당 그리고 이를 불러와 조합해서 글자를 구현하는 방식임에 반해. 대조네요. 완성형은 글자 자체에다가 각각의 코드를 할당해서 코드 할당이죠. 자, 4번 답지 봐줘.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볼게요.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하기 전. 자, 이런 말이 있어 없어 본문에?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추론인 거예요. 이런 말 없는데 이미 컴퓨터에는 동그라미 좀 해봐. 한글 자모나 글자 각각의 코드가 할당. 자, 코드가 할당이라는 본문에 있는 단어는 가져왔는데 임이라는 말은 또 본문에 있어 없어? 없어. 해서 뭐 한 거야? 추론, 사실적 사고 플러스 추론적 사고죠.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그 전에 이미 코드가 할당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지. 요약입니다. 1법칙.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조합형으로는 한글 구성 원리에 따라서 어때요?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것들 너무 자세하게 읽을 필요 없잖아요. 왜? 밑에 답지에서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뚜루룩 읽어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초기 완성형에는 실제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350개 이렇게 글자만을 코드에 반영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몇 번 답지 가려고 여기 부분을 찾은 거예요? 1번 답지 가셔야 되죠. 똠, 햇, 백. 그래서 이런 글자를 쓰려면 if 끊었죠. 조합형의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똠, 햇, 백. 이거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등 이가 지시한 내용이 뭐야? 이런 것들을 쓸 수 없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조합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확장, 완성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몇 번 답지? 1번 답지로 가가지고요. 결국은 이거 뭐예요? 몇 법칙? 4법칙. 뭐 바꿨어? 목적어 바꿨죠. 조합형 방식을이 아니라 확장, 완성형을 사용한 거죠. 그쵸? 단어 바꾸고 요약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법칙 들어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유니코드 2.0.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2번 답지. 10원짜리 답지인데요. 요약해버렸죠. 어디를 뺐나 보자. 자, 확인하러 가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유니코드 2.0이 개발되었다.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뭐 11172자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자, 이런 말 필요 없고 그대로 어떻게 된 거야? 유니코드 2.0을 사용하면 유니코드 2.0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형 방식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글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모두 어때요? 앞에 있는 숫자들 다 빼버린 거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랬잖아요. 이런 글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수식하는 부분들을 싹 빼고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쵸? 해서 지금 2번 답지도 요약 답지. 하지만 10원짜리 답지. 요약할 때는 뭘 빼는 게 순서니까. 수식어구 빼는 게 순서니까. 자, 해서 여러분들 뭐 9번을 쉽게 푸셨든 어렵게 푸셨든 여러분들은 이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답지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일련의 사고 과정들을 학습하셨기를 바랍니다. 해서 지금 문제 9번에서 답지에는 4법칙과 1법칙을 주로 사용했군요. 1법칙의 요약, 4법칙의 단어 바꾸기.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결국 1법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읽으면서 좀 요약해봐라. 근데 요약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 이 자체에 추론사고,
추론 사고. 비슷한 걸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이제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글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두말할 필요 없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실 가져온 이런 사실적 사고 이런 거보다 좀 더 아까 9번 답지 만드는 것처럼 요약도 좀 많이 하고 좀 우리한테 본문에 없는 이런 그 문구들 있죠. 구절들 이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을 겁니다. 해서 다시 한번 이걸 그대로 학습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답지부터 또 한번 좀 볼게요. 자유지상주의자들, 우리 답지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뭘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핵심어. 왜? 그래서 읽어와야 될 것들이 이 답지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윌리는 뭐예요? 답지에 있는 이 제시어들이 윌리예요. 그리고 답지를 읽다 보면은 중요 제시어가 보인다 그랬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때 또다시 if죠. if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을 보셔야겠네요. 자, 2번 A국 시민들은 아마 본문에 A국이 예가 들어져 있나 봐. 그리고 다양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통해 또다시 if잖아요. 거주지 이전에 관한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 자, 3번 리버티에 대한 제한은 해가지고 뭐야 프리덤 리버티? 이게 제시어들이구나. 잘 읽어야 되겠구나. 직접적인 물리적인 힘보다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 자, 그러니까 위협을 통해 if죠. 위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자, 네 번째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개인의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지에서 읽어야 할 부분들을 벌써 찾았어요. 우리는 어떤 거 읽어야 돼? 자유지상주의자들, A국 시민들, 그 다음에 리버티, 그리고 다시 한번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강제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 다 예습을 하셨으니까 저는 10번 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이 지문 읽으실 때 그냥 글자에 따라가면서 읽었으면은 시간이 걸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문을 대할 때 이 지문이 좀 기네?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런 거 말고 내가 이해하면서 읽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자,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사회는 그랬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될 때 정의롭다. 당연하죠. 자유가 최고치에 있을 때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게 정의롭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끌려다니지 말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쵸?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된다고요. 이해를 하시라고요. 스스로. 내가 있는 내 모든 배경 지식을 통해서 글이 길면 길수록 빨리빨리 요약하기 위해서는 이해해버려야 돼.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죠. 그런데 자유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놨네요.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인 프리덤,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프리덤, 리버티 그랬네요. 그러니까 프리덤은 뭐가 없는 거죠?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옆에다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죠. 지금 프리덤은 뭐가 없냐면 제약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리버티는 뭐가 없는 거예요? 강제가 없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답지 아마 그렇게 접근해서 푸신 수험생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만 딱 이해해버리면 답지가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적절한 거예요. 자, 해서 1번 답지 봐주세요.
지상주의자들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자, 이거 1번 답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몇 개, 제가 사법칙까지밖에 안 봤잖아, 일부러. 7지선다도 아니고 4지선다야. 1, 2, 3, 4 중에서 뭐예요? 아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아니라 뭐? 바꿔버렸죠. 그냥 자유가 확보되는 거였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렇게 좁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범주 잡는 거. 잠깐 여러분 우리 7법칙의 3법칙 범주를 상위 개념에서 오히려 하위 개념으로 가버렸고요. 그 다음 4법칙도 접근할 수 있겠어요. 단어 바꿔버리는 거.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죠. 왜? 프리덤은 제약이고 리버티는 강제인데. 그렇게 해서도 1번 답지 틀린 거 알 수 있고요. 자, 2번 답지 갈게요. A국 시민들은 다양한 법률, 제도를 통해 끊었었죠. 법률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야. 그래서 국가로부터 거주지 이전에 관한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 사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그 두 번째 단락에 있는 A국을 읽어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제약에 관련된 거는 프리덤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거기 A국에 관련된 거 금방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금방 나와요. 왜냐면 프리덤은 모든 제약이 없어야 되는 건데 제약이 있어버리거든요. 자, 세 번째, 리버티에 대한 제한. 리버티에 대한 제한은 뭐야? 강제력이 없는 거라 그랬지. 그런데 이거 뭐라 그랬어? 직접적인 물리적 힘보다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강제성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리버티를 제한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강제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자, 네 번째.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개인의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강제로부터 자유. 강제 리버티잖아요. 리버티로부터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자유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 배웠던 거 논지전개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 결국 뭐죠? 자유를 두 가지로 뭐 한 거예요? 구분한 거죠. 구분이나 분류한 거잖아요. 이건 기준이잖아. 기준을 준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도 자유고 이거 하나만도 자유예요. 그쵸? 그렇게 보자면 이미 정부 허가가 있어야 된다면 그거는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말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답지는 조금만 센스를 발휘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지문을 이제 대입받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밑에 연습을 시키는 문제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굳히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굳히기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게 대학 가는 시험이 아니라 성인용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고 좀 똘똘한 사람을 뽑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어? 우리나라 일꾼이. 좀 똘똘해야 되죠. 배경 지식 좀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와서 배경 지식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는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해서 여러분들 사실 그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여러분의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을 해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저는 또 이 부분을 아까 우리 풀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답지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 쉬셨다가요.